전체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런 지금 그든 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학령 인구에 초점을 맞춰도 좋겠고, 아니면 뭐 싱글턴의 등장과 출연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데 맞춰도 좋겠고, 조금은 이 인구 변동이 우리 사회의 어떤 이제까지 안정적이었던 구조를 이렇게 바꿔가고 있다면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해 주셔도 좋겠는데 혹시 이현출 교수님 뭐 이런 문제 예, 무슨 아까 조영태 교수님 말씀하신 그 계획이 사실은 이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참 쉽지 않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가령 우리가 학령 인구가 막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럼 대학 정원 조정이랄지 이런 것을 미리미리 했으면 좋지 않냐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날 이게 정치의 참 맹점인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유권자의 표에 의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되나 단기적으로 손해가 되는 정책, 이것은 정치인들이 내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포퓰리즘 정책을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되나 장기적으로는 매우 해악이 되는 정책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분면에 두고 본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되고 달콤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재난지원금을 좀 많이 주면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1 년에 건 100조 가까운 재난지원금을 조성을 하면 그 국가 부채로 하면은 젊은 세대들한테, 고스란히 미래 세대들한테 부담이 가는데, 이것을 누가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당장의 정치적 이득만 생각을 하는 그런 구조가 현재의 민주주의 구조자. 그래서 아까 세대 다양성 또는 저는 세대 간 정의라고 하는 걸 더 조금 더 엄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세대 간 정의를 위해서는 뭔가 제도적 틀이 사실 잘 정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은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령 저는 '세대별 대표성을 좀 확보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 20대 30대 국회의원이 3 명밖에 없습니다. 음. 근데 이 사람들이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여력이 되냐. 그래서 적어도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뭔가 인계 수준의 이 정책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대표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게 한 30% 정도가 정책 결정 과정에 좀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여성의 대표성을 얘기를 할 때 보면은. 그래서 그런 과정에 젊은 세대들이 참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득권층, 그러니까 실버 세대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정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구조적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가 가져오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학령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금 이미 이제 나타난 현상의 문제들이고요.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병력 자원의 감소, 이런 문제들이 지금 큰 문제로 지금 부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 자원의 감소는 결국 모병제의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현실적 긴박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군 복무 기간에 관련된 재검토 문제. 이 정치인들은 군 복무 기간 단축해 주면 젊은 사람들 표를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 나라는 누가 지키냐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저출산에서 기인하는 문제, 고령화가 가져오는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지만, 특히나 저는 이 젊은 세대들이 점차 이 숫자적으로 줄어들고 한다면은 결국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노인 부양비로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 이제 국민연금이랄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2050-60년 되면 국민연금이 이미 고갈된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가 자원이나 환경이나 또는 국가 부채 등등과 관련해서 우리 미래 세대, 특히 후속 세대들에 대해서 세대 간 정의를 어떻게 확보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큰 화두를 지금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죠. 예, 연금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이제 저는 연금을 이제 수령하는 연금 세대로 곧 진입했기 때문에 걱정이 많기는 하지만 그 문제는 조금 네. 남겨두기로 하고, 지금 이제 학령 인구는 결과적으로는 저출산 인구 감소로 인해서 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만 더 야기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주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베이비 부모 세대가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인구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신입생으로 흘러 넘칠 때에는 이런 문제가 제대로 인식되지도 않고 문제가 제대로 제기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아직 정착하지는 않았지만 젊은 세대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방도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없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과거에는 지역의 대학들이 나름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사립대와 지방의 이제 거점 국립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경북대는 경북대, 뭐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뭐 충북대, 이런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주요 사립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재미있는 것은 인구가 많을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인구가 줄어듭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하면, 지금 소위 말하는 지역에 있는 거점 국립대가 경쟁력을 상실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오히려 서울로 이동을 하는 집중 현상이 촉진이 됩니다.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면 오히려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것 같다는 이제 직관적인 제 인식인데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부산이 되었건 뭐 대구가 되었건 광주가 되었건 간에 우수한 학생들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서울로 옮겨오려고 그러고, 뭐 서울에 일자리가 더 많은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집중 현상은 또 다른 예컨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게 어디에서 기인할까요? 이제 저출산 인구의 감소가 오히려 거꾸로 사회 이동을 야기하고 서울로의 집중 현상을 초래하는 것이 혹시 사실인지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조영태 교수님 이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사실 제가 한 가지 뭐 파일을 하나, 되게 재밌는 파일을 하나 공유를 해드릴게요. 저기 백 편집장님, 혹시 저한테 그 화면 공유 권한을 좀 주시면 제가 재밌는 거 하나만 공유를 해드릴게요. 혹시 공유가 가능할까요? 백두한 편집장님. 네, 네, 공유가 잠시만요, 선생님. 네네. 바로 올리시면 보일 텐데요, 선생님. 아, 그런가요? 네, 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일단은 화면을 공유를 좀 해놓고. 네. 화면 공유가 비활성화거든요. 화면 그래요? 공유, 예, 잠시만요, 공유를 선생님. 활성화만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이제 저 인구학자로서 사람들이 저한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심각한 인구 문제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지금 이진 교수님 말씀처럼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가장 심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출산보다도 고령화보다도 더 심각한 게 저는 이 수도권 인구로의 집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공유가 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원인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그 안에는 노동 문제도 있고, 젠더 이슈도 있고, 보육 이슈도 있고, 복지 이슈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를 이렇게
변동시키게 하는, 촉진시키는, 특히 출산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학에서 멜더스가 이미 연구를 한 거였는데, 그거는 경쟁입니다. 경쟁이라는 게 뭐냐면, 제한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개체 숫자가 막 늘어나면 생존 본능과 재생산 본능 중에, 사실 재생산 본능은 막기가 힘든 거지, 재생산을 하라고 하는 거는 그게 더 쉬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생명체로서는. 그런데 재생산 본능이 발현이 안 되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생존 본능이 더 강할 때고요. 그럼 생존 본능이 언제 강해지냐 하면은 경쟁이 심화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제한된 공간에 개체수가 막 늘어나면 혼자 쓸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개체수는, 아니 개체가 아니라, 그러면 경쟁이 심화돼서 생존 본능이 재생산 본능을 이겨버리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인데, 지금 이거 보이시죠? 지방의 미래는이라는 화면. 네. 네. 자, 이게 제가 뭘 네, 보여드릴 보입니다. 거냐면요. 저희 연구실에서 대한민국 인구 추계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에는 외국인은 없고 다 내국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오른쪽에 있는 게 현재 2020년 현재 우리나라고요. 우리나라가 내국인만 한 5천만 명이에요. 음. 예, 그게 2100년까지 이제 움직일 건데, 요 왼쪽에 있는 거는 수도권이에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우리는 서울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서울의 인구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인구를 다 이렇게 주간 인구에 합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요 위가 강원도, 여기가 대구광역시, 여기가 경상남도, 그리고 여기가 부산시, 그리고 여기가 제주도, 여기가 전라남도,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두 개는 경상남도에 있는 군 단위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2100년까지 대한민국이랑 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지금 청년들이 매년 정말 이 엄청난 속도로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데, 이게 계속 지속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게 크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쉐입만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비슷비슷하게 쉐입이 생겼어요. 그런데 보시죠.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 이제 2030년이 지나고요. 2030년만 넘어가도 지방은 군 단위는 이렇게 바뀌어요. 이건 뭐 다 아실 거고요. 그런데 2000 뭐 주르륵 60년, 70년 뭐 먼 미래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아주 먼 미래는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 집 딸들은 이거 다 볼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 예상으로는, 지금 연구실 예상으로는 대한민국 인구는 한 1700만 명 정도가 남을 거고, 5천만에서 시작해서 수도권에 한 1400만 명이 몰려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이준희 교수님 말씀처럼, 제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부산에서 1등 했다. 그럼 뭐 서울대학을 썼겠지만, 부산에서 한 2등, 3등 했다. 그러면 우린 부산대를 갈까? 연대나 고대를 갈까? 고민을 했었었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산대 간 사람들이 부산에 지금 지역 유지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지역 유지들이 자기네 자녀들은 대부분 다 서울로 보내는 거죠. 지금은. 근데 이런 현상이 계속되기 시작을 하면 실제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현재에 이동하는 패턴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럼 진짜 이렇게 될 거냐? 이렇게 안 되겠죠. 이렇게 안 될 거고, 이렇게 안 되기를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왜 이쪽으로 몰리냐 하면, 사람들이 몰리면 몰릴수록 여기에 자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게 아까 일자리 말씀해 주셨는데 일자리만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청년들을 위해서는 문화가 중요하고, 스타벅스가 중요하고, 놀거리가 중요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여기에 청년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오게요. 지금 현재 51%가 수도권에 살고 있지만 전체 인구는요. 그런데 2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만 보면은 56%가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그것도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주민등록을 안 둔 청년까지 포함하면 60%를 넘어갑니다. 그러면 현재가 60%가 여기 살고 있으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나도 가야 되나? 나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면요. 그러면 심리적인 불안감이 더 늘어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원은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죠.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를 저희가 새로 하면서 서울시장 후보로 등장을 하셨던 몇 분들이 저한테 서울시의 인구를 어떻게 하면 되냐, 청년 인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1인 가구용 뭐 집을 짓느냐,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서울이 더 이상 발전하면 안 된다. 오히려 서울에 있는 자원을 나눠줘야 한다. 그랬더니 서울시장 후보들은 우리가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럼 저는 안 되는, 같이 도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제가 말았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할 거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이준호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서울로 집중되는 게 왜 그러냐? 자원이 실제로 집중되고 있고 그게 심리적인 불안감을 키우고 그게 오히려 더 서울로 몰리게 하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끊어내느냐가 저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도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그 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좋은 자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타임라인으로 예컨대 한국의 인구 변동과 이제 지방의 미래를 보니까 이제 그 심각성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정태 교수님 일단 네, 공유를 이제 껐습니다. 예, 예. 예. 이거 나중에 혹시 뭐 자료 다른 선생님들도 관심이 있으실 테니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네. 예. 저도 뭐 지금 쓰고 있는 글이 있는데 우리 조영태 교수님 자료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인구 변동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서울로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화한다. 이것이 얼마만큼 커다란 문제를 이야기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독일 지인이 조그만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도시 외곽에 있는 전원이 딸리 있는 주택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둘이 있는데 너네들 여기 와서 이 집 물려줄 테니까 여기서 살아라 그랬더니 자식들이 저는 싫어요. 더 도심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물려준다고 그래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조영태 교수님 뭐 스타벅스라든가 문화적인 접근 가능성 예컨대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사실 인구 변동의 요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 변동이 단순하게 이제 저출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예컨대 삶에 대한 기대 또는 그 삶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이런 것들도 이제 거꾸로 인구 문제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김영미 교수님 뭐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조영태 선생님 저거는 너무 저도 나중에 다시 자세히 보고 싶고요. 네, 네. 굉장히 알라밍한 그런 이렇게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성별로 보게 된다면 저는 더 이렇게 특별한 것들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 이동을 보면 지역으로부터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을 보면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전출률이 더 높고요. 그다음에 전출의 시기를 보면 대학 진학 때보다는 그 대학 졸업 후에 그러니까 직업을 구할 때 그때 구직 시기에 더 많이 진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지역에 청년도 없지만 청년 여성은 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착하고 정주하고 삶을 갖고 나갈 여성들은 정말 거기 지역에 더 없거든요. 그러면은 왜 없느냐? 아까 이현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도 그러니까 지역에는 특히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들이 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그나마 괜찮은 일자리로 있는 데들은 제조업인데 사실 제조업이라고 하더라도 여성들이 못 들어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 한국은 제조업이 남성 중심적으로 지금 그 고용 시장과 고용 관행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여성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요즘에 근데 사실은 이미 이제 조선소나 뭐 대규모 이제 그걸 만드는 자동차 제조업이나 자동화되고 그다음에 이미 여성들도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들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업 시장에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역에 오랫동안 남아 있는 차별의 관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들이 막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즐기고 싶은, 그러니까 여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성들이 계획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줄 수 있는 문화적인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문화들도 너무 많이 남아 있고요. 남성들에 대해서 비해서 여성들을 그러니까 주변화하거나
이러는 그런 이제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스타벅스가 중요한 이유는 그게 단순하게 스타벅스 어떤 그런 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성들한테 그거는 굉장히 이렇게 독립된 생활, 독립된 라이프 스타일을 눈치 보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돈으로 사는 공간이긴 하지만. 그래서 스타벅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독립하고 자립하고 그래서 정조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저는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의 기회, 그다음에 여성들 그러니까 좀 더 평등한 그런 가족 문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여성들의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런 아까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그 시뮬레이션의 속도를 좀 늦추거나 아니면 역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예, 김용미 교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남성과 여성의 비율, 예컨대 통계학적으로 또 남성과 여성의 요즘에 이제 젠더 갈등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지난 20, 30년간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만 하더라도 남아 선호사상이라는 것이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이렇게 이제 제기된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뭐 한국은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남아 선호사상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김영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적인 요인이건 경제적인 요인이건 간에 지역에서 예컨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미스매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은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이제 결혼 시장, 메이트 시장만 하더라도 짝을 찾으려고 그래도 뭐 짝을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 지체 현상과 그다음에 이제 출산 결정도 뭐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한 거지만 사회 문화적 경제적인 변동이 오히려 인구 변동에 거꾸로 영향을 주는 경향이 훨씬 더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20년에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청년 세대의 사회 불평등 인식 조사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던데 우리 사회가 이제 장벽 사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여기서 보면 여성들의 경우에 사실은 고용 불평등이 아주 심각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요즘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컨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예컨대 개인화의 메가 트렌드는 줄어들지 않고 그런다면 여성이나 남성이나 사실은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싶은 욕망은 상당히 큰데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늘 찾아가는 카페의 특정한 장소가 된다는 것이 말하자면 이 사회의 역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데는 더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이 요인들이 거꾸로 이제 저출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 정치 구조도 달라지고 투표 행태도 달라지고 예컨대 참여하는 이런 과정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민감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혹시 이제 최근에 이제 보궐선거도 있었고 작년에 이제 총선도 있었고 이런 것을 보면 이런 인구 변동이 혹시 남성과 여성의 뭐 투표 형식이라든가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점은 있는가요? 혹시 이현철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가요? 이현철 교수님. 선생님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아까 이진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수도권 집중화되면서 대학 교육 뭐 등등들이 전부 이제 지방이 황폐화돼 가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수도권 집중화라는 용어를 쓰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동경 일극화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도 이제 뭐 수도권 1극으로 갈지 이제 앞으로 주목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번에 지방자치법 바뀌면서 쭉 보시면은 가령 울산광역시보다 수원시 인구가 더 많습니다. 고양시, 뭐 용인시 이런 특례시라고 이제 이 방법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지정을 해두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까 인구도 뭐 근 50%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대표도 여기에 50%가 다 있습니다. 지금 이 인구비를 2대1로 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원의 배분이라고 하는 이 정책 결정 프로세스가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한계들이 지금 민주주의 틀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런 악순환이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제 제도적 변화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가령 미국 같은 데는 뭐 상원은 그래도 지역 대표로 주가 크건 작건 인구에 관계없이 2명씩의 대표성을 부여해서 한 번 더 정책에 대한 심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단원제 하에서 인구 비례로 이렇게 대표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자원의 배분들이나 뭐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구조적 한계들이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지방의 다양성을 보장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들인데, 아까 김영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여성들을 가임기의 여성들이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어야 지방에서는 인구 유치가 유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방 소멸 도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척도들을 보여주고 있는 학자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주로 이제 그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임기의 여성의 유출이라고 하는 걸 중요한 지표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본다면은 어떻게 이 남녀 간에 여성들이 여성 친화적 삶의 환경을 꾸려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게 이제 뭐 스타벅스라는 지표도 있을 테고 영화관이라는 지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날 가치가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런 구조적 틀을 만들어서 그래서 여성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그래야지 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제 이 전개되면서 결국은 여성들이 이 농어촌에 김영민 말씀대로 그 일자리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로 가는데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그 추선력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그 구조적 한계들과 맞물려서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일자리 문제인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이제 청년 세대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일자리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실 청년 세대 전체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이런 좀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 이동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의해서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구에서 난민 문제가 터졌을 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난민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려고 했다가 이제 역풍이 불어서 예컨대 이제 극우 세력이 득세하는 이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관건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노동력을 예컨대 이주 노동자들에게서 이제 찾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죠. 근데 제가 이제까지가 우리는 저 인구 변동이 국내에서 미칠 수 있는 저 사회, 경제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이런 현상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지구촌에 살고 있고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인구 증가가 거시적으로 이거 지구 전체에 예컨대 뭐 기후 변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문제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 이제 마지막 주제인 미래 우리 인구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로 좀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거시적으로 이렇게 좀 전 세계 글로벌하게 인구 문제를 보면 아까 이현철 교수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결국에는 이제 분포가 정치기보다는 인종적으로 이 분포가 변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주가 이게 심화되면서 과거에는 경계라는 게 존재했고 지금은 경계 속에서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우리는 그러면 진짜 일자리가 부족해. 근데 우수한 노동력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글로벌 이제 그 노동시장에서 섹터별로 글로벌 그 시장 자체가 디비전 오브 레이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제조업 중심이에요. 우리는 농산업 중심이에요 하는데 이 사회의 인구 구조가 바뀌면 제조업을 할 사람이 없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산업은 바뀌지 않는데 인구가 먼저 바뀐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필요한 게 노동자를 근로자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근로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한편으로 보면은 근로자도 좋고 그 다음에 그 받은 나라에서도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경제적인 기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누구한테 가느냐. 내가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열심히 일을 해서 만들어 놓은 이 부가가치가 그 사회의 어떤 계층에게 돌아갔냐 주로. 를 생각해 보면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가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따져보면은 히스패닉들이 들어와서 흑인 노동시장을 잠식을 했고 그 흑인 노동시장이 그러니까 백인 노동시장을 잠식한 게 아니라 흑인 노동시장을 잠식을 하고 히스패닉들이 더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들이 많이 만들어 놓은 부는 백인한테 가고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히스패닉의 숫자가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숫자가 늘어나면 처음에는 이렇게 낮은 섹터에만 있다가 숫자가 늘어나면은 매스가 생기니까 점점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고 거기서 흑인이 아니라 이제는 백인의 일자리를 잠식하게 되면 뭐 이렇게 조금씩 뭐 들어오면은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게 인종적인 갈등 플러스 종교적인 갈등을 넘어서 사회 계층 간의 갈등까지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전 세계 글로벌에서의 인구 문제의 저는 중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더 늘어요, 줄어요, 더 늘어나가지고 그 기후 변화가 더 생겨요, 환경이 악화돼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그거는요. 유엔이 예측한 거는 우리나라 전 세계 글로벌리 110억까지 2100년에 증가하다가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란셋에 제가 누가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란셋에 새로 추계된 게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2067년인가 69년에 90억인가 90억 93억인가 100억을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고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2100년이 되면은 80 몇 억대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떨어지면 인구가 줄었구나 이게 아니라 그 안에는 고령화가 더 심화되는 걸로 나옵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은 없고.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 인구의 전체 크기보다는 이제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이렇게 지금까지는 문명의 충돌이라는 게 있었다면 그 문명의 충돌을 넘어서서 지금 이제는 인구의 충돌이라는 게 발생을 할 것 같고 그게 다양성을 키워준다라는 측면에서 좋기는 하지만 사회 구조적으로 여전히 머저리티와 마이너리티가 존재하는데 머저리티와 마이너리티가 바뀌어 나가기 시작할 때 만들어내는 그 뭐라 그럴까요? 문화 지체 현상을 넘어서서 아예 그냥 충돌? 이런 것들이 저는 글로벌리 인구 현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김영미 교수님 혹시 좀 네. 국제적인 거시적 시각에서 혹시 인구 변동이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또 따로 있을까요? 저는 방금 그 조용태 교수님 했던 얘기에다가 덧붙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네. 조용태 교수님 지금 보여주셨던 그 그림이야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 변동에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혹은 정책적인 국가의 어떤 전략, 정책들, 개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새로운 위험을 낳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구 문제가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특히 선진 산업 국가들에서 인구가 줄어든다. 그 줄어든 인구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든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민자를 더 많이 받고 이렇게 하자.
라고 했던 결정들이 이제 또 새로운 위험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뭐 그것이 반드시 그게 우리의 존재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반드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새로운 위험들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근대 사회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제가 지금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우리의 정책적인 대응을 낳는 과정에서의 우리의 대응을 결정하는 시각들이 굉장히 사실은 좀 편향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그러니까 그 경제활동 인구에 감소하는 데 대응하는 방안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주 이민을 더 적극적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심지어 로봇을 더 자동화 더 가속화시키고 로봇을 더 많이 받아들이자, 로봇이 일하게 하자. 이런 논의들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도 지금 계속 빠져 있는 것이 우리가 엄청나게 교육을 잘 시켜놓은 여성들의 고용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여성들이 어떻게 더 잘 일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라는 논의들은 지금 다 굉장히 빠져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립 서비스식으로만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민을 들리고 로봇을 받아들이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그 제도들, 그러니까 제도적 개혁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들은 기꺼이 하겠다고 하면서도 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잘 키워놓은 여성들을 정말 잘 활용하고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제도적 개혁과 사회구조 변화에는 왜 우리가 조금 관심을 덜 쏟고 있는지, 저는 그게 우리가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그 남성의 공적인 생산활동을 중심으로 생각해왔던 사회구조의 틀을 근본적으로 좀 바꾸는 그런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남성과 여성 모두가 공적 생산활동과 그 다음에 사적인 돌봄과 그 생활들을 같이 분담하고 나눌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구조를 바꾸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우리가 좀 다른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네. 제가 거기에 갔을 때, 스웨덴에 갔을 때, 스웨덴 그때 2012년이었는데 스웨덴의 보수당이 잡고 있었고요. 보수당 총리가 했던 연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거기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We cannot have the world's best educated housewive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 최고의 교육 잘 받은 전업주부를 가질 여력이 없으니까 모두 다 나와서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때 통계를 찾아봤어요. 스웨덴에 도대체 전업주부가 얼마나 많기에 2%였습니다. 근데 그 2%도 힘들다, 2%도 나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일하고 전업주부 혹은 전업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일하고 모두가 다 돌봄을 나누는 방식으로 사회구조, 복지제도, 사회정책들을 재편을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미래, 로봇과 함께하는 혹은 이주인민자들과 함께하는 미래들과는 조금 다른 미래들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김현미 교수님의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마지막 주제에 이미 들어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구 문제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인구 감소를 노동력의 이제 감소로 볼 수 있는 입장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력의 감소를 말하자면 우리나라처럼 성불평등이 심화된 사회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여성 인구의 노동력을 제대로 활용하기만 하면 사실은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아마 김현미 교수님의 입장인 것 같아요. 물론 이럴 경우에도 노동에 따라서 사실 이제 노동의 분야와 노동의 형태에 따라서 부족한 노동력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컨대 뭐 3D 업종이라고 불리는 것은 예컨대 뭐 로봇을 활용한다든가 뭐 이주 노동자들을 활용한다든가 이럴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분야에서는 우리가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여성들을 활용을 하면 이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과연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그 정책이 어떤 점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2019년도에 학회 출산율이 0.92였다가 2020년도에 학회 출산율이 0.84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별로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떨어져 아마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까지 어떻게 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데에서 뭐 결혼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 여성들의 예컨대 출산을 도울 수 있는 제도 이런 데 아마 정책에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과연 이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